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리원리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맨 앞에 문제 목차 순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보는 객관 보시게 되면은 시험의 출제 비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들어가 있고요.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식품학미 조리원리 이렇게도 들어가 있지만은 또 단체급식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위생으로 해서 같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단체급식 또 위생 그다음에 식품학에서 조리원리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보시면 평가 영역에서 공유, 서류, 두류가 나와 있고 또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 나와 있고요.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그 다음에 당류, 유지류, 조미료, 향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조리 같은 경우에 공부하고 나면은 그래서 조리 원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조리 원리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요즘에는 뭐 조리 과학 그다음 아니면은 실험 조리 그다음에 뭐 조리에서 또 들어가서 가공 뭐 저장학 이런 데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과학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식품화학적인 기전을 가지고서 물어보는데 실제로 또 여기에서 요즘은 이제 정말로 그래서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까지 해서 또 물어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화학적인 것부터 실제 조리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범주가 좀 넓게 나오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조리 원리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목으로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조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개요 이러한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첫 번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리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는 그러니까 식재료 개념에서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작게는 조리 조작이지만은 넓게는 메뉴를 구성하는 데서부터 실제로 손님한테 그러니까 가족한테 나가는 모든 과정을 다 넓은 범위로서는 쿠킹, 조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었는데 자, 이 조리에는 가열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비가열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리의 목적, 조리 왜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영양적으로, 여러 가지 기호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능적으로, 또 환경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리의 목적,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식품학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것 중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물이잖아요. 물을 이용해서 그 다음 나온다면은 열을 이용해서 아니 가열조리, 비가열조리가 들어가든 물과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식품학의 첫 번째 파트가 수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매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용매 역할을 한다. 뭐 이러한 역할, 그 다음에 용액이 되고 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식품에서는 자유수, 결합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AW잖아요. 이 AW를 가지고서 결국은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장법, 염장법, 이런 여러 가지 삼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용액이라는 성질을 가지고서는 어떤 용액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진용액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질용액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 현탁액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 섞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화액으로 따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서 유중수적, 수중유적에 대한 유화액 파트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물 파트였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용액,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졸, 겔. 그래서 이거는 용액에, 그러니까 액체에 고체가 있는 형태라면은 이건 고체 속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 졸겔에서 비가역적인 관계냐 아니면은 겔에서 다시 열을 가했을 때 졸로 갈 수 있는 가역적 관계냐 이런 식으로 물었던 졸겔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물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열이 가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열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씨,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화씨, 그랬을 때 9분의 5, 예를 들어서 화씨에서 32, 화씨를 빼주는 이런 걸 가지고서 열을 이용하는 조리법이 있다면은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도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불꽃이 닿는 복사라는 것도 있었고, 공기나 액체의 흐름에서 발생되는 대류열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그네트론의 마찰열에 의한 전자레인지 원래는 별개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인덕션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도, 복사, 대류, 전자레인지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고,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그 다음에 가스, 뭐 여러 가지 나무 이런 게 있었을 때 전기에 있어서 열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전기로 보잖아요. 대신 가격이 비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에 대한 이야기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 조작법. 조작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먼저 양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무게,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계량 스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메스 실린더라든지 스푼이라든지 이런 것을 컵, 스푼을 이용한 부피 측정법도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울을 이용한 무게도 있지만은 부피가 더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컵, 스푼을 이용한 부피법이 많아졌었을 때 각각의 재료에 따라서 밀가루는, 그다음 버터는, 뭐 설탕은, 그다음 베이킹 파우더는, 그다음에 점성이 있는 꿀이나 엿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부피를 측정할 때 물을 흡수하는 재료에 해당이 되는 빵이나 떡이나 이러한 것들은 부피를 어떻게 측정할래? 뭐 종실치환법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첫 번째 개요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갈 시간에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이 조리에 대한 내용, 조리의 목적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서 자유수 결합수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AW로 가지고서 0.1에서부터 1.0까지 식품학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다루는 파트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 쪽에서는 진용액, 뭐 소금물, 설탕물, 그다음 우유, 두유, 곰국에 해당이 되는 교준 용액 상태, 그다음에 된장국이나 미숫가루 타놨을 때 현탁액 상태, 유중수적, 수중유적의 유화액 상태, 이런 물, 열, 그다음에 조리 조작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 개요 파트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였었고요. 자, 한번 그 제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에서 지금 공유 나와 있게 되면은 공유에서의 공유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유 부분에서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요? 공유에서 맨 처음에 공유의 종류 물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류 물어보게 되면서 쌀 이야기가 나왔었고 보리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옥수수 이런 것까지도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 쌀보리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도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뭐 도정도, 도정률 이러한 도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 쌀에 있어서 구조, 전분의 구조에서 아밀로우즈 형태라든지 아밀로펙틴의 형태라든지 이러한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이제 그 공유 파트에서 이제 조리였잖아요. 조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밥을 지었을 때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죽을 끓일 때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떡을 만드는 원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밥 짓기, 죽, 그 다음에 떡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나왔던 것이 이제 결국 이 공유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전분이었었잖아요. 전분. 그러니까 전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전분에 아밀로즈, 아밀로펙틴도 있었지만은 전분을 조리에 이용한다면은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하고 굉장히 밀접했잖아요. 그래서 전분을 이용한다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호화라는 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호화되었던 것을 방치했더니 수소결합에 재결합이 일어나더라. 노화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 단맛이 없었던 스타치를 잘게 산 알칼리 효소를 이용해서 쪼갰더니 당류, 단당, 이당류로 쪼개지면서 단맛이 발생되는 당화 과정이 발생을 하더라. 옥수수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고온을 가했더니 얘가 팝콘으로 터지는 원리라든지 이미 되어 있는 밥에다가 더 눌었더니 누룽지가 되더라 라고 해서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호정화 과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도토리묵, 메밀묵처럼
죽 상태였었는데 굳혔더니 겔 상태로 변했어. 이 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 라고 했었던 겔화 과정에 해당이 되면서 각각의 호화, 노화, 당화, 호정화, 겔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식품학에서 이 구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절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실제로 이제 조리에서는 그래서 호화를 이용한 음식이 어떤 게 있는데 호화는 어떤 것들이 촉진하고 방해하는지 그 다음에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가질 수가 있느냐 수분을 조절하겠다 온도를 조절하겠다 유화제를 넣어서 재결정을 방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당화를 이용한 대표적인 거에는 어떤 식품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 호정화는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로 덱스트린이다 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갤레이션은 아밀로즈가 일으키는 엉김성이었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던 전분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 이제 밀가루로 들어가게 되면은 밀가루 파트에서는 글루텐이라는 구조적 성질을 가지고서 물었었죠. 그래서 제빵 제과에 왜 밀가루가 이용이 되는지 그러면서 더불어서 나왔던 것이 이러한 것들이 이용되는데 팽창제 원리에 대해서 산소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CO2가 공기가 발생시키더라, 이산화탄소가 발생시키더라, 아니면은 수증기가 발생시키더라 라는 팽창제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 공유 쪽 파트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루텐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할 수가 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서류라고 나오게 되면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서류. 감자, 고구마. 그래서 감자 얘기가 나왔을 때 분질 감자냐 점질 감자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고구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포마인이라든지 수지배당체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관수현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마라든지 약혼이라든지 토란이라든지 뿌리로 들어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서류라고 했었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서류 파트로 들어갔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류의 조리라고 했었는데 두류 같은 경우에도 콩의 경우에도 지방 단백질이 다 많았던 것이 대표적으로 땅콩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었죠. 땅콩과 대두. 그 다음에 전분이 주로 많았던 것들. 팥, 뭐 완두, 뭐 녹두, 뭐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채소적 분류로 이루어졌던 건데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노란콩에 해당이 되는 뭐 콩 해당이 되는 대두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두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소플라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이러한 내용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두류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글리시닌의 응고성을 이용해서 두부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두부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제 이게 등전점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냐 칼슘, 마그네슘, 응고를 이용한 원리인 거냐라고 해서 바로 두유가 두부가 되는 응고성에 대한 부분을 물었던 게 두부 파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에는 육류는 먼저 소, 돼지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잖아요.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살아있는 상태로 뜯어먹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도살 이후에 뭐예요? 사후강직 단계. 그다음 이 상태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숙성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사후강직 숙성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색깔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식사요법 시간에는 빈혈 때문에 바로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관련된 걸 물어본다면은 육류 파트에서는 바로 육색소, 미오글로빈. 그래서 미오글로빈, 옥시미오글로빈, 메트미오글로빈, 변성글로빈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발색소 해당이 됐던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이런 내용들, 색깔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나는 육류를 먹는데 좀 더 부드럽고 연하게 먹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연화작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두드릴래, 설탕, 소금을 이용할래, 아니면은 생과일을 이용한 효소의 작용을 이용할래 등등 그 연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류 각 부위에 따라서 조리를 한다면은 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별조리법, 건열조리법이 있었을 때 수별조리법에 들어가는 부위들은 소, 생각해 보세요. 목 쪽이라든지 앞쪽의 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 쪽에 해당이 되는 결체 조직, 콜라겐, 엘라스틴, 결체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특히 콜라겐 조직이 많았던 부위를 주로 수별조리에 이용하더라. 국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수육도 있었고, 등등등등 있었을 때 국물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 찬물에서부터 들어갔었고 수육, 편육처럼 고기 덩어리를 이용한다 라고 했으면은 뜨거운 물에 들어갔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조림, 찢어지길 원해야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간장이 들어가 버리면 찢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조리 특성들, 그러니까 부위와 특성. 건혈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운데, 그래서 등심 부위, 안심 부위, 갈비 부위, 이런 안쪽 부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건혈로 이용할 수 있고, 기호에 따라서 나는 갈비 구이도 먹겠지만 갈비탕도 먹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건혈도 가능하고 습열도 가능하고 했던 그 부위에 따라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육류는 이렇게 물었었고요. 그 다음에 육류와 더불어서 가금류 나왔었죠. 그럼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칠면조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가금류 이야기는 크게는 없었죠. 크게 여기에서는 그냥 뼈에서의 변색 정도? 이 정도만 물었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다음 어류 같은 경우에는 생선, 어류,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요하게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얘네는 사후강직 숙성해서 활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거 골라주잖아. 골라와서 그 자리에서 뜰채로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방망이로 두드려서 살 뜨잖아. 살 뜬 다음에 그냥 그대로 아감이 뻐끔뻐끔 하고 있는 얘한테다가 그대로 이렇게 딱 그 꼬리 있는 상태로 해서 살 다시 올려놓잖아. 그래서 그 접시에 딱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감이 벌리고 눈 마주치는 얘를 보면서 네 살을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먹는 활어, 회. 그래서 이런 회. 그래서 이런 이제 회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워낙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류에서는 신선도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사후강직 단계에서 보통 먹더라라는 신선도. 그리고 이 신선도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능적인 방법도 있고 이화학적인 방법도 있고 미생물학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시장에 얘를 생선을 사러 갔었을 때 전자코, 전자혀, VBN, TBA가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총균, 대장균, 배지 들고 가서 찍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관능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아가미 상태는 어떠한지, 배 상태는 어떠한지, 비늘은 잘 붙어 있는지, 냄새는 어떠한지 이렇게 보는 관능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신선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생선에 있었던 비린내, 그래서 어류도 민물에 사는 거냐, 해수에 사는 거냐에 따라서 바다 생선은 트리메틸아민이었잖아요. 민물 생선은 피페리딘이었잖아요. 이 비린내를 제거하는 조리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씻어라. 아니면은 비린내를 막기 이전에 먼저 쑥갓 냄새, 미나리 냄새를 먼저 맡게 해라. 아니면 매운맛을 이용해서 미각을 마비시켜 버려라. 생강, 마늘, 뭐 여러 가지 고추 이런 비린내 제거하는 방법들, 우유에 담궈 놓는 거. 그다음에 콜로이드의 흡착성을 이용해서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코올류를 이용해서 같이 맛도 좋게 하고 날릴 수 있다. 이러한 비린내 내용들이 있었고요. 육류, 어류. 그 다음에 난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난류는 달걀 이야기 같았을 때 난류 보면은 자 난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백이 있었을 때 일단은 응고성 이것들이 이제 주로 단백질 특히 남백에서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달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처음에 응고성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걀이나 달걀찜 만들 때 식초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소금이 들어간다. 그럼 응고성을 더 촉진하더라. 그 다음에 부드러운 달걀말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부드러운 달걀말이지만은 응고성으로 따졌을 때는 응고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던 거였었죠. 그리고 난백만 이용해서 나는 머랭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기포성에 관련되는 인자들을 물어보죠. 그 다음에 나는 난황을 가지고서 마요네즈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레시틴, 신수 소수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유화성을 이용한 성질. 완숙란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끓는 물에서 12, 13분 정도까지만 삶아야 돼. 반숙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8, 9분 정도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시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녹변이 발생되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녹변 같은 경우에는 난백에서의 황화수소와 난황에서의 철이 만나서 황화 제1철을 만들게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영양가에 큰 것은 미치지는 않지만은 녹변이라는 것 자체가 까나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감상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 녹변 이야기가 나왔고 각각의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했던 조리에 대해서 물었었죠. 그 다음에 우유에 대해서 묻게 되면은 우유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여러분들 그 식품교환문표에서 당, 단백질, 지방, 열량 얘기를 했었을 때 우유 1 교환 단위 즉 200ml에는
당 10, 단백질 6, 지방 7, 열량 125 이랬잖아요. 그럼 이건 200ml였었을 때라고. 그러면은 100%, 100으로 줄이게 되면은 5, 3, 3.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유 안에는 무려 87%가 수분이에요, 수분. 87이 수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5%에 해당이 되는 것이 유당이고, 3%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백질, 그 다음에 3 내지 4%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지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칼슘, 나트륨, 이런 여러 가지 무기질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에 해당이 되는 단백질을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3%에 해당이 되는 단백질 중에서 몇 %가 80% 해당이 되는 단백질이 바로 누구예요? 카제인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제인의 응고성, 그 다음에 카제인이 응고될 때 응고되지 않는 것을 누구라 그래요? 유청 단백질. 그래서 각각의 응고라는 단어를 봤었는데, 유청 단백질은 뭐에 응고가 된다? 열에 응고가 되지만은 카제인은 열에 응고되지 않고 대신 뭐에 응고가 돼요? 산과 효소, 레닌과 여러 가지 폴리페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응고가 되는 것이 카제인의 특징이었다. 바로 이 카제인에 응고되는 특징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제품이 치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지방에 해당이 되는 것이 3 내지 4%의 유지방인데, 이거를 지방을 끌어모아서 36%, 40%짜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휘핑크림. 그러면은 이때 들어있는 이 3 내지 4% 지방은 87% 수분하고 3 내에서 4% 지방하고 들어있는 건데, 우유 속의 지방은 어떤 형태예요? 수중 유적형의 지방이죠. 36%에서 40%로 만들어 놓은 휘핑크림도 뭐예요? 수중 유적형. 이 지방을 더 모아서 처닝이라는 계속해서 교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은 지방구 입자가 깨지면서 지방구 입자끼리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유중 수적형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는 지방 함량이 약 80%로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얘가 뭐다? 버터가 되는 원리. 그래서 바로 휘핑크림, 우유까지는 수중 유적이었지만 버터가 되면 유중 수적.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정을 처닝, 교동 과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이런 우유, 유제품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바로 이쪽에서는 이제 카제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발효,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 파트 보시면은, 자, 과일류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과일류에서는 과일류, 채소류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해조류, 버섯류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과일은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지금 7월에 이제 시작되면서 뭐 자두도 있고, 그 다음에 살구, 자두, 살구,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많이 나오는데, 안에 특징들이 전부 다 복숭아, 다 특징이 뭐예요? 단단한 씨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핵과류. 그 다음에 뭐 바나나처럼 길다랗게, 딸기처럼 이렇게 즙이 많게 장과류. 그 다음에 사과, 배처럼 가운데 씨방을 갖고 있는 것을 인과류. 그 다음에 견과류, 이렇게 이제 과일을 나누기도 하는데, 과일은 우리가 식품교환공표에서도 당 10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의 이제 당밖에 안 들어있고, 이제 일부 비타민도 들어있긴 하지만은, 비타민도 들어있지만은 과일류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세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세포벽을 갖고 있게 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어서 결합하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였어요? 펙틴이었었죠. 근데 이 펙틴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뭐예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로 해서 불용성 섬유소였다면은, 이 펙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기 시멘트, 접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잖아. 수용성 섬유소죠. 들어가게 되는 건데, 펙틴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미숙과 성숙과 과숙과에 따라서 펙틴의 이름이 달라지죠. 어떻게? 프로토펙틴, 펙틴, 펙틱엑시드 바뀌게 되면서 각각 이거에 따라서 과일류는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펙틴에 따라서 젤리를 만드는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로 잘 물어보잖아요. 이 파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잎채류, 그러니까 잎을 먹는 엽채류냐, 줄기를 먹느냐, 뭐 뿌리를 먹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은, 채소류에서는 당신이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색소
문제로 해서 물어보잖아요. 색소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서 녹색에 해당이 되는 것을 가지고서 뭐 클로로필 이야기를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를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를 물어보는데,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얀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잔틴,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시아닌을 가지고서 각각 산과 중성과 알카리에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페오피틴, 페오포비드, 클로로필라이드, 클로로필린 이렇게 되는 색깔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에 해당이 되는 안토시아닌은 산, 중성, 알카리에서 색깔의 변화가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산에서는 적색,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보라색, 알카리에서는 청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였었죠. 이러한 특징들. 그래서 채소류에서는 이제 색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 파트에서 이제 그 외에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김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김치에 관련된 걸로 해서는 발효잖아요. 그리고 발효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균주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초기 발효균주, 중기 이후의 발효균주. 그래서 초기의 균주는 뉴코노스톡 메젠테로이드, 중기 이후의 주 발효균주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이런 균주들도 있었고요. 다음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는 이제 바다에 있는 조류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바다로부터 얼마나 광합성을 받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표면에 해수면 표면에 가까이 있어서 초록색을 많이 받아서 초록색을 많이 갖고 있다. 녹조류. 그 다음에 그 아래 해당이 되는 거 갈조류. 그보다 더 아래 홍조류라고 해서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녹조류의 대표적인 것이 뭐 매생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파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갈조류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모자반, 톳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김, 우뭇가사리. 여러분들 혹시 저는 올해 처음 먹어봤거든요. 꼬시래기? 뭔지 아시죠? 꼬시래기라 그래서 왜 오돌토돌하게 생겨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해조류잖아요. 그래서 꼬시래기는 갈조류일까요? 홍조류일까요? 홍조류더라고요. 홍조류. 그래서 홍조류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이러한 것들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버섯 이쪽에서는 이제 그래서 특히 뭐 갈조류 같은 경우에 알긴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홍조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카라기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버섯에서는 특히 이제 뭐 송이버섯,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표고버섯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구안일산으로 해서 감칠맛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안일 모노포스페이트 얘기가 나오게 되고, 아까 육류에서는 육류 고기라든지 그다음에 멸치라든지 그다음에 가스오부시 가다랑이 포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노신산에 해당이 되는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그래서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구안일 모노포스페이트 핵산계 조미료잖아요. 이 핵산계 조미료와 더불어서 비교가 되는 것이 화학조미료에 해당이 되는 MSG 해당이 되는 거. 그랬을 때 같이 있었을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로 해서 버섯류에서의 구안일산의 감칠맛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가 있죠. 그 다음에 당류가 나와 있는데, 당류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당이라는 것이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천연당이 있었고 합성당이 있었잖아요. 합성당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스파탐. 그죠? 아스파탐 페닐알라닌과 뭐예요? 아스팔틱 액시드에 합쳐놓은 거. 그래서 PKU 환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였죠. 아스파탐도 있었고, 또 사카린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되는 뭐 합성감미료 얘기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조리에서의 당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물었던 것이 뭐예요? 조리 파트에서 당류는 결정형 캔디냐, 나중에 이제 과포화된 상태를 가지고서 캔디를 만들잖아요. 결국 과포화, 불포화, 포화, 과포화해서 과포화 상태를 가지고서 결정형 캔디를 만드는 거, 과포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걸로 비결정형 형태를 만드는 거였었는데, 결정형을 만든다라는 것은 당류 중에서 누가 결정을 만드는 거예요? 슈크로즈, 설탕이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을 이용해서 결정을 만들게 되는 건데, 결정형 캔디의 대표적인 것이 폰당, 퍼지, 디비너티가 있었고, 비결정형 캔디는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낮은 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117도, 120도 이렇게 해서 온도가 낮은 것들은 약간 쫀득쫀득한 질감에 해당이 되는 캐러멜. 그 다음에 온도가 뭐 147도까지 올라가는 브리틀이라든지 태피 이런 것들은 바사삭 깨지는 질감 해당이 되는 비결정한 캔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식품학하고 연결시켜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화적 산패냐 가수분해적 산패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게 되면서 유지류 같은 경우에도 유지의 종류에서도 먼저 우리가 이제 조리에서는 종류로 물었던 게 식물성을 물은 거하고 동물성을 물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가공유지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샐러드유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공유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오일에 해당이 되는 것을 어떤 처리를 해서 동유 처리를 시켰던 것이 바로 샐러드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버터 대신에 만들었던 것이 마가린. 그 다음에 돼지기름 대신에 라드 대신에 만들었던 것이 쇼트닝.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유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 파트에서는 워낙 중요하게 물어봤던 것이 비열이 낮죠. 그러니까 물은 비열이 1칼로리지만은 기름은 비열이 1도 1도 올리는데 0.47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쉽게 온도 변화를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볶음 요리, 튀김 요리가 가능하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열 전달 매체로도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물었던 것이 바로 연화성이었죠. 그래서 연화성에 관련된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쇼트닝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스 초리를 만들 때,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쿠키를 만들 때 그런 데 들어갔던 연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발연점이라든지 인하점, 연소점 여러 가지란 발연점. 그래서 발연점은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높을수록 좋았던 것들. 발연점이 낮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였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발연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름 같은 여기 유지 파트는 특히 이제 튀김이라는 재료, 그러니까 튀김을 이용한 조리법으로 물어보게 되면서 이 튀김 과정에서 공기도 그 다음에 이 튀김 과정에서 열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서 가수분해적도 일어나. 그래서 바로 이제 산패하고 연결시켜서 비공해 기준결합, 공해 기준결합 이러한 단어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산패와 관련된 문제들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유지류였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미료,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뭐 따로 단독으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그래서 설탕이, 그래서 소금이, 그래서 식초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이미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향신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던 뭐 생강, 마늘, 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성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류에서 비린내 제거를 할 때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쭉 물어보는 중간중간 과정으로 들어가죠. 자, 잠에서 깨어나세요, 이제 제가 얘기한 동안 내내 잠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첫 주인데 큰일 났어. 첫 번째 주에 벌써.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다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맞다 말았다 뭐래니 저 사람 뭐 이러면서 혼자 이제 저 혼자 떠들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한번 지금 말했던 것을 오늘 첫 시간 그러니까 오늘 교재 처음 받았는데 제가 공부 안 해놨다고 계속 그 여러분들 구박해서 미안해요. 좀 전에 알았어. 오늘 받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쩔 수 없었고 한번 그 빈 노트를 갖다 놓고 과목별로 한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안에 큰 과목별로 놓고 나서 그냥 지금 말했던 정도 있잖아요. 큰 제목을 한번 쓰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양학이나 영양교육이 워낙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뭐 영양교육, 그 다음에 제 거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조리원리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조리개요, 그 다음에 곡류, 서류, 두류, 그 다음에 단백질류에 해당이 됐던 육류, 어류, 그 다음에 난류, 우유 및 유제품, 그 다음에 뭐 채소, 과일, 해조, 버섯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쭉 쓰면서 그 제목에서 내가 떠오르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나는 사후강직하고 숙성 부분이 계속 헷갈리더라. 이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이론 정리를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맨날 조리법 나올 때마다 소돼지 그림이 계속 헷갈려.
내가 실제로 잡아먹어봐야지 뭐 이런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 내가 조금 더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려면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시면서 어떤 과목은 키워드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거는 계속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면은 이제 그걸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꼭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7, 8월 6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시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올해 다 합격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모조리 다 정규직으로 다 합격시켰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기도할게요, 오늘부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다 뽑히도록 합격 점수는 20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뽑아서. 그래서 말했잖아, 옛날에 전라도 섬 이런 데로 가면은 이장님 아들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뭐 이장님 아들이 50살 막 이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서 일단은 가야 될 거 아니야. 합격했는데 얼마 좋아. 분교 학생 총 6명 뭐 이런데. 그래서 선생님은 12명 뭐 이렇게. 얼마 좋아. 그래서 아무튼 꼭 올해 합격하셔야 되니까 하는데, 지금 이제 얼마나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로 들어왔겠어. 인강으로 할까 실강으로 할까, 이걸 정말 내가 해야 되나, 올해로 끝내야 되나, 올해는 예비고 내년까지 가야 되나. 그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얼마 힘들어.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집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나. 엄청 힘들 텐데, 아무튼 이제 절박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절박하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절박하다고 굶으면 안 돼. 우리는 체력전이야. 길게 가야, 아프면 뭐 할 거예요, 진짜로. 육체적, 정신적, 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안정되면서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해요. 술은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잘 드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결국 내가 나를 망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분씩이라도 내가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테트릭스를 죽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사람마다 다 방법이 틀린 거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잘 관리하시면서 끝까지 길게 가시려면은, 길게 가는데 오래 끝내야지. 그죠? 오래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게 공부는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 정리 쭉 하시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들 계속 채우세요. 자, 들어갈게요. 330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자, 출제 유형 제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류차이라는 중국 음식을 만들 때 자, 소량이지만 적당한 끈기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녹말은? 하고 물었는데, 가장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녹말이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인데, 그래서 감자 전분의 특징은 잘 부풀면서도 바삭해요. 감자 전분은 잘 부풀고 바삭한 질감을 갖는 반면에, 고구마 전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면의 주재료가 고구마 전분인 거 아시죠?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고구마 전분은 약간 질겨지는 단단한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구마보다는 감자예요.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전분은 자체 향이 있어요. 그래서 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른 음식에 향 때문에 약간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부푸는 성질이 약간 떨어진대요, 옥수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잘 부풀면서도 바삭한 질감을 갖기 때문에 감자가 그래서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자 전분.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자, 생선 조림을 한다. 생강을 넣는다 라고 했죠. 생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는 비린내를 제거한다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방취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강의 경우에는 연육작용도 있죠. 만약에 연육작용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죠. 아직 익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 내용이었다면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비린내 제거가 목적으로 우리가 마늘이 들어간다. 마늘도 여러분 알리신까지는 마늘의 불쾌치가 되지 않지만 알리신에서 더 진행이 돼서 다이메칠 다이설파이드가 돼버리게 되면 그땐 불쾌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늘도 가열 시간이 짧아야 돼요. 생강도 가열 시간이 길어지면 효과가 떨어져요. 따라서 자, 생강의 경우에는 특히 가열 시간이 길고의 문제이기 전에 처음부터 날것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생강의 비린내 작용을 억제시켜 버리게 돼요. 그 단백질, 생선의 천연 단백질이 바로 생강의 탈취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가열이 돼서 생선이 열변성 된 이후에 생강이 들어갔었을 때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가열조리 후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열조리 후반. 이 3번 문제는 아까 이제 2010년도 이렇게 나올 때 2차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는 내용 중에 보시면은 이제 뭐 레시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표준 레시피 100인분에 대한 내용이고 쭉 튀김가루, 전분, 뭐 백설탕, 마늘, 양파, 당근, 오이, 돼지고기, 뭐 달걀, 식용유, 맛술, 소금, 케찹, 식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자, 만드는 방법, 밑간.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튀김가루와 전분을 혼합한 튀김 반죽을 묻혀낸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묻혀서 튀겨낸다 라고 했고요. 자, 1번에서 표준 레시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단체급식에서 하시잖아요. 스탠다드 레시피. 표준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들어도 똑같이 일관된 품질. 첫 번째 조건은 그거겠죠. 일관된 품질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뭐 주방장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관된 품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의 질적, 양적, 표준. 남자가 오면 많이 떠주고 여자가 오면은 개수가 5개로 줄어들고 뭐 화나잖아. 돈 똑같이 4,000원 냈는데. 특히 이제 남녀공학대학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더 달라고 열받아서. 자, 질적, 양적, 표준. 똑같이 건더기 양, 곡물 양 같이 줄 수 있도록 질적, 양적, 표준을 제시하고요. 또 세 번째, 표준 레시피가 들어가게 되면은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재료 양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통해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있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이건 뭐 단체 시간에 더 할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지금 100인분 레시피인데 1,500명 분으로 조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변환계수법이죠. 변환계수법을 이용해라 라고 했는데 설명하고 필요량을 계산해봐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100명에서 1,500명 가게 되면은 변환계수를 몇을 이용해야 돼요? 15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변환계수가 15다 라는 내용. 두 번째 단계는 각 식재료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라? 15를 해라. 세 번째, 그리고 반올림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환계수 찾고 곱해주고 반올림하고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단체급식에 대한 문제였고요. 3번 문제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조리 문제를 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밑간을 한 돼지고기에 전분을 묻힌 다음에 튀김가루 전분을 1:1 비율로 물과 달걀을 섞어서 튀김 반죽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튀김 반죽에 전분하고 달걀을 왜 섞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전분을 섞는 이유, 그 다음에 달걀을 섞는 이유 물어봤죠. 자, 전분. 튀김가루는 밀가루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밀가루에 여기 안에 전분이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자, 전분은 글루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분은 글루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글루텐을 형성하는 양이 많아지게 돼요, 적어지게 돼요.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글루텐 형성을 억제해요, 억제. 글루텐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바삭한 바로 이제 튀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글루텐 형성을 억제. 그래서 튀김은 중력, 강력, 박력 어떤 분이에요? 박력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박력분에서도 더 억제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달걀은 왜 넣느냐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전란을 다 이용하겠다 그랬어요. 뭐 남백, 난황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달걀도 적정량 들어가게 되면은 튀김을 할 때 응고성으로 얘도 바삭한 질감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많아지면 달걀이 들어간 혼합률이 많아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단단하고 나중엔 눅눅해져 버리고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은 열에 의한 응고로 마찬가지로 바삭한 질감을 주게끔 넣어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고기를
탕수육, 아까 돼지고기 뒷다리 9kg이 있었는데 이거를 튀기지 않고 보통은 요즘은 저도 제가 영양사 했다고 했잖아요. 짧게 11년 하는 동안에 처음에 저도 탕수육하고 이럴 때는 진짜로 돼지고기 뭐 등심 부위, 뭐 뒷다리 부위 이렇게 해서 1cm, 5cm짜리 이런 거 많이 주문해요. 그러니까 썰어져 있는 고기로 들어온 다음에 1cm, 5cm짜리 들어와서 정말 밑간하고 다 반죽하고 해서 튀겨내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할걸요, 이렇게. 워낙 이제 요즘은 편의식품들 냉동 제품으로 워낙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요즘 이렇게 하도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종류도 진짜 많잖아요. 탕수육 종류도 되게 많고 막 이러는데 튀김할 때도 영양사 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1인분당 몇 개씩을 줄 것인가. 그러면은 30g짜리 해당이 되는 것이 30개 들어있어. 그러면은 1인당 보통 한 2개 정도 먹는. 근데 꼭 욕심 부리는 애들이 있어서 3개를 먹어. 그러면은 한 봉지당 10명 정도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5개 가져가는 애가 있으면 뺏고 싶어 막. 그만 가져가 막 이렇게 자율배식인데 이걸 다 계산해서 이제 몇 g짜리 몇 개 들어있고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돈가스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실제로는 식품교환군표 이런 걸 봤었을 때 생선에 해당이 되는 소 한 토막 1교환단위 뭐 50g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0g짜리 주면 화내요. 그래서 실제로 삼치구이, 고등어구이 들어갈 때 보통 작아야 80g, 안 그럼 100g짜리 주문하거든요. 80g에서 100g짜리.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워낙 다 전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머리, 꼬리, 아가미 떼고 이런 일 없잖아. 그러니까 다 토막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은 손실되는 재료에서 들어가는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률은 적더라고요.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말한 적 있었잖아. 돈가스 200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10묶음짜리 200개를 쳐갖고 2000개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 아침에 딱 주방에 갔는데 돈가스 박스가 이렇게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순간 이제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빨리 가서 발주를 봤더니 제가 10개짜리에다 200개를 친 거예요. 망했어. 2000개 어떻게 2000개.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막 이거 일단은 이제 해동돼 버리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빨리 막 이제 물류센터가 용인 수지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나 1800개 2000개 중에서 200개만 필요하고 1800개 빨리 지금 반송하겠다라고 했더니 일단은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녹아서 오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엉겨버리니까 옷 패티들이 전부 다 엉기니까. 그래서 용달도 못 그러니까 이거는 휙 오토바이도 못 부르잖아요. 휙 용달 불렀다니까. 그거 뭐지? 봉고차 불러갖고 10만 원. 그날 퀵 10만 원 내 돈으로. 근데 2000개값 물어내는 것보다 10만 원 내는 게 낫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발주 잘해야지 이러면서 맨날 이제 밤에 이렇게 누워서 매일 발주량 제대로 넣나 안 넣나 이런 게 고민하는 거 말했잖아요. 영양사 그만두고 나서 꿈꾸는 거 꿈꾼다니까 꿈? 그러면은 진짜 꿈을 그러니까 컨디션 안 좋은 날 내 몸이 진짜 요즘에 안 좋은가 보다 이러는데 꿈꾸는 게 남자들은 군대 영장 날라오는 꿈이라며. 나는 발주 안 넣은 꿈. 그래서 꿈속에서 발주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났어. 막 옷 밥 동동동동 부르는 꿈 하나. 두 번째 출근을 했는데 아줌마들이 다 안 나온 거야. 조리원 여사님들이. 이게 저의 악몽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뭐 전쟁 나고 이런 꿈이었잖아. 아니야. 영양사 업무하면서 발주 안 넣은 거랑 출근 안 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조금 이제 꿈꾸는 게 좀 드물어졌어요.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자,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진짜로, 1800개.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거를 탕수육 고기를 튀김옷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고기를 튀긴다고 해보세요. 뭐가 되는 거야? 나무 막대기가 되겠죠. 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로 튀김 반죽을 묻히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은 탕수육, 튀김 재료는 탈수를 막아주고, 그러니까 튀김 재료의 탈수를 막아서 바로 가지고 있는 수분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료는 수분을 유지시키고 튀김옷은 바삭하고 두 가지 효과. 튀김 재료는 수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튀김옷은 바삭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다음 3번. 2번 튀기면 좋은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했죠. 2번 튀기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분의 수분, 남아있는 수분을 다시 한번 제거함으로써 좀 더 바삭한 튀김이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법 문제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조리와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잠깐 쉬고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